법과 정치, 정치와 법, 요즘 그 제목, 조과 과목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말씀드렸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또 오늘의 몫을 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건 이거죠. 정치와 법에서, 이제 법은 정치 다 끝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었죠. 이 그림이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들을 규제를 해요. 이 법을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그래서 공법에서 시험법에 들어가는 게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고요. 근데 이 행정법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각종 절차법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절차법이라는 건 뭐냐면, 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런 절차법.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절차법을 제한 나머지를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법 시간에 공부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에서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민법하고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전세 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임대차 3법이 등장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민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과 장소에 법이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에서 갑질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갑질하는 사람을 좀 국가에서 규제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민법대로 하면은 피해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이게 경제적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툼을 가졌을 때 민법에서는 임대인을 약간 우선하거든요. 물권. 이게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을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 채권. 그러니까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항상 물권이 이기는데 채권도 물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터졌어요. 그게 이거예요. 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 간의 상호관계 개입해가지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사회법이죠. 자, 이 사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거죠. 노동법. 그 다음이 경제법. 그 다음이 사회보장법인데 이 사회보장법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 사회법에서는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노동법이 출제 비중이 더 커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국내법에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국내법과 대응되는 게 뭐가 있어요? 국제법이죠. 그래서 국제법과 더불어 국제관계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법단원입니다. 여기에서 5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5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로 가면, 정치 사상으로 등장한 게 동양에서는 뭐였어요? 민본주의고, 서양은 민주주의인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백성을 존중하자는 거죠. 인간을 존중하자는 거예요. 근데 민본주의는 법과 제도가 없어요. 군주의 도덕성에 맡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요, 백성들, 인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법은 여기서 공부하면
여기서 공부하면 그런 것이고, 제도는 이 정치 제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정치 제도. 그래서 이를테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부터 한번 해보면, 선거제도, 공부해야겠죠. 선거제도. 또, 의회제도. 의회제도. 정부 형태. 정부 형태.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분립제도. 권력분립제도. 국민주권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 제도로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 시간에, 민주주의라는 집을 지었어요. 민주주의라는 집을 지었어. 그리고 기둥이 쭉 있었죠? 민주주의라는 집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 존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인간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편적 가치가 보장돼야 돼요. 자유라는 가치하고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것인데, 자유라는 가치도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평등이라는 가치도 두 가지로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죠? 근대 야경국가와 현대 복지국가에서 그 의미가 달라요. 근대 야경국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녁만 지켜주는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무시고 할 일 없으니까 저녁에만 국방, 치안, 이것만 책임지는 게 야경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경국가에서 자유는 어땠어요? 소극적인 자유였죠? 소극적인 자유라고.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을 간섭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자유는 어때요? 낮에도 국가가 깨어당 가지고 굶주린 자 먹여줘야 되고요. 병든 자 치료해줘야 됩니다. 즉 이게 복지란 말이에요. 국민복지. 그래서 국가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가에 대해서 나 간섭하지 마. 이게 이제 소극적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헌법으로 얘기한다면 신체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가 나 고문하면 안 돼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 가서 살든지 국가 간섭하지 마. 이건 소극적인 자유잖아요. 근데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주변에 공기가 너무 안 좋고 물이 안 좋아. 그럼 국가를 상대로 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해줘. 나 지금 놀고 있는데 나 직접 좀 잡아줘.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자유라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헌법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할 겁니다. 평등도 우리 둘로 나눴죠. 근데 야경국가에서 평등 뭐였어요? 절대적인 평등이었죠. 기계적인 평등이었죠. 형식적인 평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의하면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10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 똑같이 일했으니까 떡 하나씩 줄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거죠. 그러죠? 다른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게 바로 평균적 정의예요. 이것은 그저 기회균등일 뿐이죠. 기회균등.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한다고. 10시간 일해도 떡 하나 받고 1시간 일해도 떡 하나 받는다면 너 1시간 일하려고 하지 누가 10시간 일하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근대 야경국가에서 강조했던 절대적이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복지국가로 오면 어떻게 바뀌어 이게? 상대적이고 비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10시간 일했어? 그럼 떡 10개. 1시간 일했어? 그럼 떡 하나. 그러니까 10시간 일한 사람 이게 다 보여. 10시간 일했으니까 너네들은 전부 떡 10개씩 가져가. 같은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배분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이고 비례적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이런 평등을 강조한다. 이런 내용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리가 있었죠? 민주주의 기본 원리 해가지고 첫 번째 공부했던 거 뭐였어요? 국민 주권. 두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입헌주의. 입헌주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죠?
법치주의. 법치주의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법치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은 뭘까요? 법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는 거겠죠. 인치주의죠. 인치주의. 그러니까 인치라는 건 뭐야? 사람이 지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절에는 이건 사람에 의한 지배잖아요. 사람이 지배잖아요. 이게 인치라고. 이게 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새끼가 생기는 거지. 그죠? 독재자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인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존중을 실현하려면 인치에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치가 등장하는데 법치도 두 가지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지.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는 뭐예요? 일정한 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로 만들어진 법은 악법이라도 지키자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합법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악법이든 악법이 아니든 상관없어. 한번 만들어진 법이면 우리는 지켜보자. 이게 형식적 법치예요. 근데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이 추구하는 목표나 이념이 정의로워야 돼요. 정당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정당성이라고도 하고 정의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악법은 법이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 법치예요.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하고 법의 지배하고의 차이라고 그랬죠.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형식적 법치라고. 근데 법의 지배는 뭐예요? 법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게 실질적 법치죠. 그래서 이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 구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뭐였더라? 권력 분립이었죠? 권력 분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의제. 다섯 번째가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우리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합법 공부하다 보면 또 언급이 된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가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죠?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가 이 민주주의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고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셋으로 나눴죠. 고대는 정치, 형태일 뿐이었죠. 여기도 정치, 형태. 그럼 근대로 가면 정치 형태에다가 뭐가 결합이 되죠? 이념. 인간 존중이라는, 인본주의라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현대로 가면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고대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 형태일 뿐이고, 근대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플러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고, 현대로 넘어오면 더 확대가 되죠. 그 의미가 정치 형태로서, 이념으로서, 생활 양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정치 형태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공부했었고요. 이념, 여기서 인간 존중. 그 이전에는 신본주의였었잖아요. 중세는. 그 내용도 설명했고. 생활 양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고대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시작하죠.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직접 민주주의.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 시민혁명에 의해서 간접민주주의가 등장해요. 간접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참정권 확대 운동이 들어가죠. 참정권 확대 운동. 그러니까 보통선거를 실시한단 말이에요. 보통선거를 실시해가지고 이제는 직접에서 간접으로 발전했다가 오늘날 이제 대중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중민주주의. 그래서 특히 근대 사회에서 이 시민혁명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자, 일일이 다 쓰지는 않을게요. 전 시간 다 자세하게 썼으니까. 제일 아래에 들어간 게 뭐였어요? 전부 인권사상이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이 준 권리입니다. 이걸 자연권 사상 또는 자연법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준 권리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영구불변이죠? 절대적이에요. 국가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초국가적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게 포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포괄적인 기본권이 바로 천부인권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가지고 잘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봐. 절대적이고 초국가적이고 포괄적인 기본권 네 가지가 있었죠. 인간, 존엄과 가치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필요하죠.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은 결국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행복, 주권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에 네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요 네 가지가 국가를 초월해서 법에 없더라도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것과 비교 형식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천부인권과 비교.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권 사상은 이 영구불변이고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인간 존엄가치 자유평등 행복 추구를 위해서 나라마다 제정된 법은 다 달라요. 피레네 파스칼 팡세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에 가면 불우가 되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레네 산맥 이쪽은 프랑스고 저쪽은 스페인이잖아요. 프랑스는 간통죄가 있어요. 스페인은 간통죄가 없어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이것은 자연권이 아니라 그 나라마다의 현실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하고요. 목축하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요. 정착생활하는 사람의 사고방식하고요. 이동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법과 제도는 다 다르다고. 그건 바로 실정법이겠죠. 또는 실정권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실정법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실정법 사상에 의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보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국가적이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괄적이 아니라 이건 개별적이에요. 즉 법으로 열거한 것만 보장되는 거예요. 열거적이에요. 자, 이런 용어들이 우리 나중에 다시 우리 헌법 공부할 때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런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를테면 참정권. 이거 헌법 시간에 다시 나올 거예요. 참정권 또 뭐가 있죠? 참정권, 청구권, 그 다음에 또 사회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실정권, 실정법 사상에 의한 기본권이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천부인권 사상에 의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하늘에 준 것이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국가가 필요해요.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회계약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이전에는 국가는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라는 자연 발생설이었잖아요. 국가는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국가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국가가 만들어졌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세 사람 얘기했죠. 홉스, 록, 루소. 공통점 차이점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다시 복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약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겠죠. 그 잘못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신분제였잖아요. 신분제 없애자. 신분제 없애고 자유로운 사회 만들자. 이게 계몽사상이었고, 이 계몽사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요?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민혁명 세 나라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 영국, 명예혁명, 권리장전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졌고, 국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즉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나라가 미국이에요. 독립전쟁이죠.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지죠. 독립선언문. 그 맨하탄에 가면,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프랑스에서 선물한 조각이 있죠. 조각상.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오른손에 횃불 들고 있고, 왼손에 뭐 들고 있는 줄 알아요?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에요.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세계 최초로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세계 최초로 명문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아주 짧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건너와가지고 이제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디아 몰아내고 해서 이제 뭐 전쟁하고 남북전쟁하고 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정부 형태는 민주공화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입헌군주제를 할 수가 없어. 왜? 군주가 없잖아요. 영국은 대대로 왕의 혈통에 의해서 이렇게 군주제가 이어졌는데 미국은 누가 있어? 왕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공화제라는 새로운 정부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시민혁명을 완성시킨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그 과정이 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보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루이 14세, 루이 16세, 5세, 루이 17세까지 오잖아요. 네? 루이 14세, 15세, 16세까지 오는데 이들이 참 이게 절대군주라 이게 인치라고 인치.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는 거라고. 이게 막 폭정을 하는 거야. 폭정. 막 세금도 왕창 걷어버리고 그냥 그 국가에 대해서 좀 반항이 하는 사람은 다 조도소에다 잡아놓고 그 감옥 이름이 바스티유 감옥이에요. 파리 근교에 있답니다. 근데 이제 성남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치범들 다 풀어주고 무기를 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루이 16세가 자는 궁전으로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내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루이 16세에게 보고를 해요. 폐하.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이렇게 물어보죠. 반역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반역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폐하. 혁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반역과 혁명의 차이가 뭐예요? 반역은 홉스식 사고에 의하면 반역이죠. 절대 군주제.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고 나한테 대들었어?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16세 머리에는 절대 군주제가 들어있었던 거야. 근데 그 신하는 아닙니다, 폐하. 이 나라의 주인은 폐하가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시민들입니다. 이들이 당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혁명.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혁명. 쿠데타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쿠데타는 이건 반역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쿠데타가 이게 불어인데 그 불어, 저는 독일을 공부해갖고 불어를 잘 모르는데 쿠데타가 이게 이런 말이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놈이 엄마 뺨을 때리는 것을 쿠데타라고 한대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 뺨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쿠데타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라는 것은 가죽의 명령이잖아요. 가죽 혁죄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죽으로 이걸 몰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주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혁명의 정신적 그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로크라고 공부했었죠.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에요. 저항권. 그러니까 군주가 백성을 위하지 않을 때는 그 군주를 몰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저항권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결국은 그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 단두대로 목이 잘려요. 그리고 그 부인 앙뚜르트인가? 말이 발음이 잘 안 돼. 그 사람도 결국은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단두대라는 게 1980년에 없어집니다. 80년 되면 우리가 생존해 있을 때잖아요. 아닌가? 80년대에 전두환 정부 막 들어섰을 때 그때 프랑스에서 단두대가 폐지가 돼. 이제 사형제가 폐지가 된다고. 그 단두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을 하고 그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뭐 있어요? 인권선언서잖아요. 인권선언서. 그래서 인권선언서 내용을 쭉 이제 나오는데 인권선언서의 1조, 2조, 3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수능에서 자주 돼요. 우리 문제 풀다가 보면 나오는데 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인권선언서가 등장하게 되고 이 인권선언서에서 추구하는 가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 평등, 혹시 고등학교 때 박애라고 공부했다면 그건 잘못 공부한 겁니다. 박애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이걸 기치로 해가지고 프랑스의 세 가지 색깔의 깃발이 만들어지죠. 제일 첫 번째 파란색. 파란색이 나오죠. 파란색이 프리덤의 자유. 하얀색 나오죠. 평등. 그 다음에 빨간색 나오죠. 형제, 우리가 남이가.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게 민족주의로 환원이 되고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이가 이게 저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이게 혈연주의,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으뜸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프랑스에서는요 입헌 군주제가 뭘로 바뀌어 이제? 영국은 입헌 군주제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이제 루이 16세 목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군주가 없잖아. 그래서 입헌 공화제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영국은 명예혁명에 의해서 입헌 군주제가 확립이 되고 미국은 독립전쟁에 의해서 민주공화제가 확립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대혁명에 의해서 입헌 공화제가 확립된다.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민계급에 의해서 발전하고 이 시민계급은 또 시민혁명을 성공한 후에 산업혁명을 성공시키죠.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이 시민 계급들이 경제적인 요구와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데 경제적인 요구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정치적인 요구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이 민주주의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한계? 제한됐잖아요. 시민혁명이 성공했지만 국가에다가 재산세를 내지 아니하는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나 여자들은 여전히 제외됐다고. 정치에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게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이게 영국에서 100년에 걸친다고. 100년에 걸쳐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820년에 시작했는데 1928년에 영국에서 이제 여자나 노동자, 농민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돼요. 이 보통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한 거고, 이 보통선거의 역사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거라고. 최초로 어느 나라에서 실시했다. 이게 예전에 공무원 임명청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 EBS 교재도 나와 있어요. 뉴질랜드예요. 최초로는 뉴질랜드. 그다음에 영국은 1928년. 우리 한국은 20년 뒤진 1948년. 1948년에 50 총선거를 통해서 제헌 국회의원을 뽑고 그 제헌 국회의원이 헌법 만들고 7월 17일 공포했잖아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50 총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라고. 치마 입은 여자들도 선거했어 그때. 48년 50 총선. 그 다음에 7월 17일 헌법 만들어졌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요. 이런 스토리가 우리 또 헌법 공부할 때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현대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우리 책에 가보면 그것만 우리 교재 잠깐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문제 좀 풀어보게요. 이게 28쪽에 있네요. 현대 민주정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 이렇게 돼 있죠.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될 거고 사회 통합이 필요하고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거 중학교 수준이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복습한 의미로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출문제 한번 몇 개 풀어보자고요. 1번. 이거 못 받았어요? 1번입니다.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그다음에 정책 결정 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다음에 산출된 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가 재투입되는 환류작용, 환류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 과정.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이스턴 교수. 학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이스턴 교수가 얘기한 민주주의의 개념이 있었죠.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면 권위적으로 배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정을 소개했는데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7페이지 보세요. 13번.
14년에 국가직으로 나왔던 그 그림 보이죠? 그럼 기억이 뭐예요? 투입, 디귿이, 산출. 이 그림 아시잖아요? 제가 그려드렸죠? 그럼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그럼 가가 뭐예요? 투입, 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출제를 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서술형으로 이렇게 소개해 놓고 문제를 출제했네요. 1번. 자, 옳은 거 골라야 돼요.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정부나 국회나 모두 정책결정기구죠. 그럼 정책결정기구에서 정부가 국회에다 법률안을 제출했대요. 이건 가일까요, 나일까요? 나죠, 나. 자, 그러면 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이렇게 돼 있잖아. 다시. 정책결정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나. 그러니까 나가 바로 산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책결정기구가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책결정기구는 공식적 정책결정기구예요?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예요?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라고. 그럼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는 헌법상 기구라고요. 국회,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정당, 언론,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런 것들은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라고요. 그래서 정책결정기구는 공식적 정책결정기구를 말하지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소개했고요. 그래서 1번은 가를 나로 바꿔야 맞고요. 2번 정당이 이게 정당은 비공식적 정책결정기구잖아요.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로 봐야지, 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 좀 추천해 주세요. 이 사람 좀 공천해 주세요. 이 사람 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가와 나가 바뀌었고요. 3번 가가 나에 잘 반영될수록, 즉 투입이 산출에 잘 반영될수록 이게 바로 민주주의죠.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 맞잖아요. 국민의 요구가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져서 이게 집행될 때 얼마나 효능감이 높겠어요.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갈 거 아니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향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 여러분 향리형 정치 문화는 뭐였죠? 우리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향리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민형이 있었고 참여형이 있었잖아요. 이때 의식과 참여. 향리형은 의식도 없고 참여도 없죠. 신민형은 의식은 있는데 참여 안 하죠. 참여형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의식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리형에서는 생각도 없고 정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참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입이나 산출 모두 활성화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향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나보다는 가가 활성화된다. 가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참여형에서는 투입이나 산출 모두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독재국가에서는 투입과 산출 중에 무엇이 강조되죠? 산출이 강조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입과 산출 중에 투입을 강조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서는 산출이 중시가 돼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평적인 국가에서는 투입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갑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단은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 그 다음에 근대 대의정치, 현대 민주정치, 현대 대중민주주의겠죠.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가?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가? 예 하면 뭐예요?
직접 민주정치죠.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가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겠죠. 아니요 하면 두 번째 질문.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가? 이해했네?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가? 이해하면 뭐예요? 대의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게 근대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가번이 여기서 잠깐요. 모든 구성원 제가 시민으로 착각했네.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가? 이해하면 이게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대중민주주의. 그러면 아테네 민주주의는 뭐예요?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해야겠지. 모든 시민. 노예를 가진 사람, 노예를 가진 시민. 이게 아테네에서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계급이었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가?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 이게 바로 현대민주주의. 가번이 현대고요. 아니요 하면 이제 대의제의 두 번째 질문.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가? 예 하면 근대 민주주의고. 아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겠죠. 그래서 가현대, 나 근대, 가가 고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가는 현대 대중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때 이건 다죠. 아테네. 1번 틀렸고요. 2번 나 근데 사상적 배경은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서다. 맞잖아요. 근대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에 의해서 등장했고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첨부인권사상,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이걸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2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이네요. 3번 왜 틀렸을까요? 가 나의 공통점은 보통선거 땡. 보통선거는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만 등장해요. 고대에도 없었고 근대에도 없었어요. 4번 가다 즉 현대와 아테네 이 공통점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된 게 땡.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합니다. 고대나 근대는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2번 정답 넘어갑니다. 3번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계약론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맞죠? 사회계약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바로 국민의 동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조금 더 달리 표현한다면 국민 주권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예요. 국민의 동의 맞는 얘기고 2번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고 로크는 자연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봤다. 맞잖아요. 그럼 누서는 어땠죠? 누서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게 자연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그랬어요? 누서는 사유재산제 때문에. 그 얘기도 이미 소개해드렸고 3번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다고 보았고 누서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고 봤다. 맞죠? 그럼 로크는요? 성무, 선악설. 태어날 때부터 선하거나 악한 건 아니다.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게 로크의 입장이죠. 이걸 우리는 백지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에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전부 양도를 맞네요. 앞부분은 맞았어요. 그럼 뒷부분이 틀렸겠네. 누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에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한다. 이건 누소가 아니라 로크입니다. 로크. 로크의 일부 양도설이죠. 그러면 누소는 어떻게 봤어요? 양도할 필요 없다고 봤잖아요.
전부 양도건, 일부 양도건, 양도할 필요 없다고 본 사람이 누수예요. 왜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잖아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데 무슨 양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4번 문제. 다음은 근대 정치사상가 갑과 을의 주장이다. 이들의 견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갑과 을이 누군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요.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가까운 국가를 구성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일반 의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일반 의지. 이 단어는 누구만 사용하는 단어다. 루소. 루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반 의지란 모든 사람들의 행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선, 공동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값은 누소고요. 그 다음에 을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더 안 읽어도 되겠죠? 투쟁이라는 단어 나오면 홉스입니다. 홉스.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읍시다. 1번. 갑. 일반 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땡.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 공공의 이익. 공공의 행복. 또는 공공선. 1번 땡. 2번. 갑. 루소.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로 봤어요. 루소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입니다. 입헌 군주정은 로크의 주장이죠. 로크가 입헌 군주정을 주장합니다. 2번도 땡. 3번. 을. 을이니까 홉스입니다.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땡. 국가는요,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가 다 국가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홉스건, 로크건, 누스건, 공통점. 사회계약론자죠.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은 국가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3번도 땡. 그래서 4번이 맞겠네요. 을, 홉스입니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동의에 근거한다. 계약에 근거한다. 이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홉스만이 아니라 로크도 그렇고 루소도 그래요. 국민의 동의, 인민의 동의에 근거한다. 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으면 계약 당사자로 군주가 들어가는 경우 딱 하나 있죠. 로크의 사회계약에서만 군주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입니다. 홉스나 누소는요, 군주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인민들 간의 계약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건 인민들의 계약, 인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을뿐만 아니라 갑이라고 해도 맞고, 갑을병, 홉스, 로크, 루소 다 맞는 얘기예요.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5번부터 나머지 문제 풀고, 그 다음 우리 2단원 가야 되는데 2단원이 더 중요합니다. 2단원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공부해야 할 게 많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